안녕하세요. 네,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 논리 부분 정리하려고 파이널 B 코스 지금 개강을 했는데 4회밖에 안 돼요. 3시간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주 월화 목금 저랑 3시간씩 보시면서 논리 혼자서 좀 정리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수업 시간 일주일 따라오면서 논리 부분 좀 정리해서 들어갑시다. 시험장에서 언어 아무래도 제일 부담스러운 게 논리죠. 그러니까 논리 퀴즈 같은 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이거를 넘겨야 될지 아니면 내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들어갈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여러분 강사기도 하지만 선배 입장이기도 하니까요. 시험장에서 어떤 식의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은지 일주일 동안 좀 쫙 정리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 제가 다른 강의, 그러니까 이 강의 이전에 강의를 할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그 언어 논리는 기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이제 뭐 얼마 안 남기는 했는데 만약에 한 5개년 정도 기출이 1번부터 40번까지 모든 5개년이면 한 200문제 되겠죠? 그 문제들이 완벽히 좀 정리가 되어 있어서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언어는 충분해요. 근데 그 충분하다는 게 어느 파트 정도에서 충분한 거냐면 뭐 논증 파트라거나 독해 파트를 정리를 할 때 최근 5개년 기출 정도를 정리하면 괜찮은데 논리는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본다는 게 04년도 외무고시부터 피셋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언어 논리가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쌓인 기출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하죠. 근데 그 우리 논리 문제들은 사실은 새롭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기출됐던 그 문제들 중에서 중요하고 계속 반복되는 유형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출이 사실은 문제은행 같은 역할을 해요. 새롭게 나오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최근 한 3개년 기출만 보더라도 요거는 올해 되게 새롭게 출제된 문제 형태다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논리에 있어서는. 그래서 04년도 기출부터 싹 다 훑어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 지금 이제 시간이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니까 04년도부터 지금 19년도까지 기출 중에서 논리 문제 중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이거는 반드시 봐야 된다 하는 것들만 엑기스로 정리를 할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력이 되신다면 지금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나머지 이제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논리 문제 뽑아보면 한 100문제 정도, 100문제에서 110문제 정도로 뽑을 수 있을 텐데 논증 빼고 논리요. 그러면 그런 논리 문제들 중에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들은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들이고 너무 반복되는 것들은 제가 뺐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한번 뽑아서 진행할 때 같이 좀 순서 맞춰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진행되는 순서는 04년도 기출부터 순서대로 흐른 게 아니라 나오는 패턴들을 딱 유형별로 묶어서 그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던 아니던 좀 정리를 한다, 논리 부분은 완벽하게 정리하겠다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일단은 언어 들어갈 때 언어 논리라는 시험은 언어 부분이 사실은 독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논리는 말 그대로 진짜 논리죠. 저는 여기다가 논증까지 엮어서 봐요. 그래서 언어 부분, 그러니까 뭔가 독해, 읽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언어 쪽으로 다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볼 거는 요 논리 파트 쪽인데, 그러면 우선적으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게 우리 언어 논리라는 시험에서 논리를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느냐, 어떤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느냐는 매핑을 좀 해놓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논리 부분을 좀 매핑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논리는 얘 아니면 얘죠. 연역과 기납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것부터 우리 기출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04년도, 05년도 초창기 기출들을 보시면 연역과 기납을 구분하는 문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단순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뿌리가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기를 세워놓지 않고는 위로 올라가서 응용할수록 계속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연역은 타당성의 논증이다. 그 다음에 반대로 비교를 한다면 귀납은 개연성의 논증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타당성이라는 말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이 되는데 그냥 참이 아니라 반드시 참이 된다.
라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연역이고요. 그 다음 반면 귀납의 개연성이라는 말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은 참이 될 수도 있고요.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참이 될 가능성 정도만 있다라고 해서 개연성의 논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역과 귀납의 그 어떤 구분점, 딱 비교점은 명백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연역에서 이제 또 가지가 뻗어져 나옵니다. 일단 연역 쪽에서 보셔야 될 게 정언 논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언 논리. 정언 논리는 정언 명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정언 명제가 어떤 건지, 우리 기출에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정언 명제가 어떤 건지 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언 명제 간의 관계들을 보기 위해서 대장사각형에 들어가 있는 정언 명제들 간의 관계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관계라는 게 우리 많이 봤던 모순, 양립, 반대, 이런 개념들은 우리 기출에 너무 자주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화돼서 나와도 얘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순이라고만 던져주면 아, 모순의 개념이 뭐고, 반대라고 던져주면 반대의 개념이 논리적으로 뭔지 명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반면에 가언 논리는 가언 명제로 이루어진 논리죠.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제가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수업 진행되면서. 일단은 매핑할게요. 가언 명제로 이루어져 있는 논리를 가언 논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가언 명제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문제 풀 때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게 진리표예요. 진리표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문제가 풀리는지, 요거 갖다가 출제원들이 어떻게 문제 내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가언 논리 쪽에서 계속 건드리는 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조건에 관한 언급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연역 쪽에서도 이렇게 정언 논리와 가언 논리 두 개로 나눠서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귀납은 어떻게 나눠지느냐? 귀납은 좀 특이하게 그 논증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귀납적 일반화. 우리 기출에 나왔던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귀납적 일반화가 도대체 뭔지, 유비 논증이 도대체 뭔지, 미래 인과 논증이 도대체 뭔지. 여기에는 5가지가 있죠. 일치법, 차이법, 일치차이 병용법, 공변법, 이역법. 그래서 귀납 논증들은 이렇게 이름이 딱 붙여져 있는 논증들이 많아요. 결국은 뭐냐면 그 논증들 간의 비교가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출에서 다음은 귀납적 일반화다 이런 식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냥 논증을 줘요. 그러면 걔를 읽으면서 아, 요거는 귀납 같은데 귀납 중에 유비에 해당하는구나, 아니면 일치법에 해당하는구나, 이런 게 스스로 바로바로 좀 구분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납은 그런 어떤 각각의 논증들 간의 비교, 특성이 뭐가 있는지, 특성이 딱 있기 때문에 이름이 구분이 되어서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역과 귀납이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연역 쪽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이런 기본 틀 가지고 어떤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이 부분. 연역과 귀납을 비교하는 방식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연역 귀납의 차이는 요걸로 딱 결정이 납니다. 타당성과 개연성으로 결정나는 요 부분에 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연역 쪽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논증의 타당성. 이건 뭐 최근뿐만이 아니라 논증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도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죠. 이게 타당성의 논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논증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요거를 응용한 문제로 뭐가 또 출제가 되냐면 추가해야 할 전제,
전제 문제가 사실 여기 연역 논증에서 파생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역 쪽에서 특히나 이 부분 모순, 양립, 반대 이런 개념들 가지고 정원 논리에서 어떤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냐면 원리나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들. 뭐냐면 이런 어떤 논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들을 원리나 원칙처럼 지문에 제시한 다음에 그걸 적용해서 사례를 판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빈칸을 추론하게 하거나 하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실 제일 골치 아픈 건 논리 퀴즈죠. 퀴즈는 발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반드시 참인 걸 찾아라, 거짓인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퀴즈라는 파트는 귀납 쪽에서는 출제될 수가 없어요. 귀납은 반드시 참인 게 아니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개연성이 논증이기 때문에 퀴즈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논리 퀴즈 파트가 사실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퀴즈는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챕터 잡아서 볼 거고요. 그때 조금 더 매핑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퀴즈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하기는 한데 약간 비슷한데 이게 뭐 명제 5개, 6개를 동그라미 형태로 지문에 제시하는 그런 문제들로 나온다면 독해형 논리 문제라고 해서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지문은 그냥 일반 독해 지문처럼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논리처럼 논리 퀴즈 풀듯이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빨리 기호화해서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귀납 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7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논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귀납 쪽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강화 약화. 파이널 A 들으신 분들은 이거 엄청 정리했죠, 저랑. 방향성 가지고 강화 약화라는 개념, 그러니까 논리 퀴즈라는 개념이 귀납에는 들어갈 수 없고 연역에만 나올 수 있는 개념인 것처럼 강화 약화라는 개념은 절대 연역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연역은 타당성의 논증이기 때문에 타당하거나 부당하거나 둘 중 하나인 거고, 귀납은 개연성의 논증이라 전제를 뭔가 하나의 전제를 추가를 했는데 그 전제가 결론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결론이 참이 될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간다면 강화 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어떤 전제를 논증에 추가를 했는데 그 전제가 결론이 거짓이 될 확률을 더 강화시킨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논증 전체로 봤을 때 그 전제는 논증을 약화시키는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강화 약화 문제 형태로 귀납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8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최근에는 좀 뜸한데 사실 한 15년, 16년 정도까지만 해도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됐던 가설 추리 문제가 있어요. 가설 추론. 그러니까 실험 얘기 나오고 가설을 추론해내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지금 귀납을 보시면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 논증들 간의 논증의 어떤 비교 포인트를 잡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논증들이 많으니까 한 9개 정도가 우리 기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논리 문제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약간 연역, 우리가 논리 문제라고 하고 논리 퀴즈라고 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연역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논리라는 파트로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연역 쪽 파트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거고요. 논증까지 이제 포함이 되면, 논리 논증까지 되면 귀납이 아무래도 강화약화 쪽으로, 그 다음에 강화약화, 발문만 강화약화 되는 거 아니고 발문 중에 평가라는 발문 달려있는 논증 평가, 요 문제도 보시면, 기출에서 보시면 선택지에 다음 글에 뭐 결론을 강화한다, 약화한다라는 표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강화 약화 쪽과 관련된 문제들은 귀납 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되게 어려워하는 문제 번호대 11번에서 한 13번, 책형 바꾸면 31번에서 33번 정도에 나오는 문제들은 연역 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길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아마 이번 강의 때도 연역 파트 쪽에 초점이 좀 맞춰져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귀납도 다룰 거예요. 귀납의 중요한 부분들,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은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매핑, 우리 언어 논리라는 시험에서 이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그럼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 판서해 놓은 1번부터 9번까지 해당되는 그런 문제 유형들만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아마 2주 뒤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 푸실 때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시고 일주일 동안 정리하시고 남은 한 일주일 동안에는 뭔가를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뭔가 되게 많이 한다거나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시간이 아니고요. 문제 기출 분석하고 했던 것들 계속 새로운 거를 또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미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전략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를 내가 이만큼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뭐 4문제, 5문제, 6문제 정도 논리 문제가 나올 때 최소한 나는 몇 개는 풀고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몇 번에서 어떤 유형이 나왔을 때 나는 풀고 가야 되겠다. 어떤 유형은 나는 일단 넘겨야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점수 획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논리를 놓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뭐 논리 놓을 생각이면 오시지도 않았겠지만 논리를 놓는 순간 85점 이상 맞기는 상당히 어려워져요. 뭐 언어 85점 이상이 안 된다는 건 컷 넘기 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컷 넘기고 1차 합격하는 분들 보면 기본적으로 상관없이 직렬에 상관없이 85점 이상은 받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점수를 목표로 하셔야 되고 나는 85점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때 90점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점 정도를 나는 95점, 97.5점 한두 개만 틀리겠다 목표로 해야 아마 90점 정도 나올 겁니다. 그 목표를 좀 높게 잡으시고 논리도 놓치지 않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정도로 매핑을 하고 그러면 문제들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볼 건데 논리는 많이 풀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3시간 강의를 따라오고 나서 집에 가서 따로 복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지금 시간에 배우는 문제들은 그냥 여기서 끝내세요. 논리는 계속 보셔야 돼요. 제가 04년도부터 19년도까지 문제를 많으면 3번 돌리면 좋고 적어도 2번 정도 문제를 돌려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답이 기억이 나더라도 접근하는 방식이 손에 있게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퀴즈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하면 많은 문제들 우리 여기서 다룰 때 제가 시간을 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잴 때 한번 풀어보고 어떻게 내가 접근해야 되겠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